제 입안에서 그의 것이 더욱 단단하고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계까지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59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위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 나이는 59입니다. 7년간 회장님 댁의 고요한 복도를 오가며 저는 제 발소리마저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이 거대한 저택 위로 먼지처럼 내려앉았고 저는 매일 아침 그 먼지를 묵묵히 닦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흙으로 돌아간 후 제 삶의 색깔은 모두 빛이 발의 흑백 사진처럼 남았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심지어는 외로움이라는 감정마저도 무뎌질 대로 무뎌진 채 저는 그저 숨쉬는 가구처럼 이 집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원의 잡초를 뽑고 있던 제게 회장님의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저를 찾으신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7년간 단 한 번도 회장님과 독대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온갖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치는 동안 제 발걸음은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 서재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게. 묵직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늘 위험 있던 회장님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하세. 서진이 돌보던 간병인이 오늘 아침에 말도 없이 짐을 싸서 나가버렸네. 서진. 박서진 이사님. 그 이름은 이 집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된 비밀과도 같았습니다. 10년 전 촉망받던 후계자였던 그는 빗길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신경과 근육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 그의 세상은 저택 뒤편의 작은 별채 그 네모난 공간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젊고 아름다운 아내마저 희망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로는 그 누구도 별채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둬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정숙 씨는 7년간 한결같았어. 내가 안 해. 그러니 새 사람 구할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서진이 곁을 좀 지켜주게나.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저에 대한 마지막 희망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부이지 전문 간병인이 아니었지만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자인 제가 그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오후 저는 단출한 짐가방 하나를 들고 7년간 익숙해진 본체를 나섰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별채로 향하는 짧은 길은 마치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국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양식으로 지어진 아담한 별채는 굳게 닫힌 문과 두꺼운 커튼 때문에 흡사.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비서에게서 건네받은 열쇠로 무거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기에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은 어둡고 서늘했습니다.
잘 닦여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가구들 위로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습니다. 모든 소리가 벽에 흡수되어 버리는 듯한 질식할 것 같은 정적. 이곳의 시간은 바깥과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사고가 났던 그날에 멈춰버린 것처럼. 그리고 저는 그 멈춰버린 시간의 주인과 마주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통유리창 앞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밖의 풍경이 아닌 창문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실루엣을 보고 있었습니다. 42세. 남자로서는 한창 무르익을 나이. 그러나 그의 어깨는 깊은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알았을 텐데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님. 오늘부터 잠시 이사님을 돌보게 된 이정숙입니다. 제 목소리가 어색하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아주 천천히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눈. 그 안에는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잿빛의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별채에서의 제 하루는 그의 기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그의 상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아마도 10년간 휠체어를 밀며 단련된 근육일 터였습니다. 저는 59에 온 힘을 다해 그의 몸을 부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제 몸은 그의 몸과 어쩔 수 없이 밀착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낯선 남자의 체온과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옷 너머로 느껴져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가져다 주면 묵묵히 수저를 들었고 목욕 준비를 마치면 말없이 제 부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갇힌 젊음의 에너지를. 휠체어라는 감옥에 갇혔을 뿐 그의 몸은 여전히 42세의 젊은 수컷이었습니다. 셔츠 너머로 보이는 넓은 어깨와 제가 부축할 때마다 팔에 와 닿는 단단한 이두근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남자. 움직이는 상반신과 죽어있는 하반신. 그 끔찍한 부조화가 그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별채는 완벽한 고립의 공간이었습니다. 회장님도 비서도 그 누구도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저 59의 외로운 여자 이정숙과 42의 좌절한 남자. 박서진 단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위험한 고요함이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서 제 7년에 잠들어 있던 몸이 깨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사로서의 일은 그 자체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몸을 닦고 옷을 입히고 침상에 눕히는 모든 행위는 필연적으로 살과 살의 접촉을 동반했습니다. 저는 59의 나이와 간병인이라는 역할 뒤에 제 자신을 숨기며 모든 접촉에서 사적인 감정을 소거하려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의 몸은 그저 제가 돌봐야 할 무생물에 가까운 대상이라고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이 깨지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은 여름날이었습니다. 별채의 작은 욕실은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차 모든 사물의 경계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능숙하게 그의 상체를 씻기고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해 욕조 의자에서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의 무거운 상체를 제 어깨에 기대게 하고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심코 아래를 향했던 제 시선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의 허리에 느슨하게 둘러져 있던 수건이 살짝 비틀리면서 그 틈으로 남자의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세월과 사고의 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것은 42세 남자의 생명력 그 자체를 증명하며 단단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죽어있는 그의 하반신과 너무도 대조적인, 너무도 노골적인 삶의 증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헙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샤워기를 놓칠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졌고 심장은 방망이질을 해댔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대다 욕실 벽의 타일만 미친 듯이 쳐다봤습니다. 서진 이사님 역시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와 제 시선을 동시에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덜미부터 귀까지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것이 제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반대편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정적. 욕실 안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 어색하고도 긴장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둘러 목욕을 마쳤습니다. 그를 휠체어에 옮겨 앉히고 옷을 입히는 내내 우리는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 손길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몸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별채의 고요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 오후 욕실의 잔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거실 소파의 먼지를 털다가도 문득문득 뜨거운 김 너머로 보았던 그 선명한 형태가 떠올랐습니다. 7년간 잊고 살았던 제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남자의 욕망. 그것은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자꾸만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분은 내가 돌봐야 할 환자일 뿐이야. 그저 몸이 멋대로 반응한 것뿐이야. 저는 필사적으로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몸은 이성을 비웃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의 몸을 부축할 때마다 느껴졌던 단단한 근육의 감촉과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희미한 남자의 체취가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제 옆자리가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아닌 젊고 낯선 남자를 떠올리는 제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이 낯선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서진 이사님 역시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것이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제게 몸을 맡겼다면 이제는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위태로운 선 위에서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돌보는 모든 순간이 아슬아슬한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를 채워주다 스치는 손가락 끝의 감각에도, 마사지를 위해 그의 다리에 오일을 바르는 손길에도 우리는 서로의 살갗 아래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는 제 나이와 직분을 방패 삼아 버텼고 그는 환자라는 자신의 처지를 족쇄 삼아 버텼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 때문에 별채 안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그의 굳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침대 맡에 앉아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뭉친 어깨와 등을 지나 허리를 마사지하고 감각이 없는 그의 다리 쪽으로 손을 옮겨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고 물러나야 한다고 머릿속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떼고 일어나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가 번개처럼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놀란 제가 숨을 멈추고 그를 보자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원과 수치심 그리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고 거칠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놓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몸 위로 이불 아래 꿈틀거리는 열기의 근원지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간신히 섞여들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고 유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홀로 신음하던 한 남자의 가장 원초적이고도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목을 붙잡은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아니, 제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저 그리고 맞닿은 우리의 살갗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수많은 재활 운동을 도우며 단련된 그의 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강했습니다. 그 열기는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제 59의 마른 손목을 지졌고 그 강렬한 온도에 제 몸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경고등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가정부. 저분은 박서진 이사님. 내가 모셔야 할 회장님의 아들이자 돌봐야 할 환자.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파편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지난 7년간 제가 지켜온 것은 단순히 이 집의 청결과 정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향한 금욕과 절제, 세상과 나 사이에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스스로 여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고 욕망이라는 단어는 제 사전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남자가, 이 부서진 남자가 저를 그 선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놓으세요. 간신히 쥐어짜낸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침실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 그 위로 짙게 드리운 것은 단순한 색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수치심, 그리고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처절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욕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그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59의 늙고 초라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그 누구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제 안의 여자. 그의 절박한 눈빛은 제 겹겹의 시간과 주름을 꿰뚫고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제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7년간 쌓아 올린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여자로서의 삶이 끝났다는 체념.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제 심장을 휘저었습니다. 외로운 것은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가던 저 역시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의 뜨거운 손길이 나를 여자로 바라봐 주는 간절한 눈빛이 죽을 만큼 그리웠습니다. 그의 손에 잡힌 제 손목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저항을 멈춘 제 몸의 변화를 그는 귀신같이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몸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얇은 잠옷바지 위로 제 손바닥이 그의 뜨거운 열기와 맞닿기까지의 그 짧은 순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그곳에 닿았습니다. 얇은 면직물 너머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단단한 감촉이 제 손바닥 전체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억눌리고 갇혀있던 한 남자의 모든 생명력, 모든 절망, 모든 갈망이 응축된 결정체였습니다. 제 손이 닿는 순간 그의 몸이 잘게 경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게 신음이 터져 나왔고 제 손목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 더욱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손바닥 아래에서 격렬하게 맥동하는 그의 심장. 소리와 제 심장이 터질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 그 한마디가 잿더미가 된 제 이성 위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이정숙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손은 그의 것 위에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면직물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위험한 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물이었습니다. 제 손바닥 아래에서 강하게 맥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잠시 저는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이 손을 떼어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59년의 제 삶이 가르쳐준 유일한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몸은 정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가락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의 이성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아주 조금 힘을 주어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몸이 제 손길 하나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을 몰아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 형태를 확인하듯 손가락 끝으로 윤곽을 더듬었습니다. 단단하고 묵직하고 조금의 빈틈도 없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감촉. 제 조심스러운 탐색에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창밖의 빗소리와 그의 거친 호흡, 그리고 침대 시트가 스치는 소리가 뒤섞여 기묘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치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오직 손끝의 감각만이 제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그것을 위아래로 천천히 쓸어 보았습니다. 옷감 너머로도 그의 것이 움찔하고 경련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제 손목을 더욱 강하게 쥐며 고통스러운 듯한 신음을 삼켰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게 불을 지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얇고 거추장스러운 천 조각을 걷어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맨살을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직접 만지고 싶다는 충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잠옷 바지의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바지 안으로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 역시 저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이 그의 맨살과 만났습니다. 천 한 장을 사이에 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열기와 감촉이 제 손바닥을 통해 온몸의 신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끄러우면서도 혈관이 도드라진 피부의 감촉. 마치 용암처럼 뜨거운 온도. 제 손이 닿자마자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을 강하게 떨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더 이상 신음이 아닌 억눌린 절규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제 손 안에서 그의 것은 한층 더 단단하고 거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서 그의 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날뛰었습니다. 10년간 갇혀있던 야성이 제 손길을 통해 마침내 봉인을 풀고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생생한 약동감에 매료되었습니다. 제 손가락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움직여 그것을 뿌리부터 끝까지 완전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숨을 컥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있던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힘은 차라리 고통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의 온몸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하는 것이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주 느리게 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아래로 혈관이 힘줄처럼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손짓 하나하나에 그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뜨거운 숨이 울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태워버리는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59의 이정숙은 죽었습니다. 7년간 남편의 제사상에 음식을 올리던 정숙한 아내는 사라졌습니다.
그림자처럼 집 안을 떠돌던 무채색의 가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침대 위에는 젊은 남자의 욕망을 손에 쥐고 흔드는 한 명의 여자만이 존재했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여자 이정숙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점점 더 대담하고 빨라졌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그를 더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남자의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소리를 끌어낼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신음이 짐승의 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제 손길이 주는 쾌감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대신 제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균형을 잃은 제 상체가 그의 단단한 가슴팍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제 뺨을 통해 미친 듯이 울려왔습니다. 그의 팔이 제 등을 단단히 감싸 안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그의 것을 쥔 채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들자 그의 얼굴이 제 코앞에 있었습니다. 땀과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저라는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제게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의 얼굴로 수렴되었습니다. 빗소리도, 제 심장이 터질 듯 울리는 소리도, 손바닥 아래에서 맥동하는 뜨거운 감각조차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제 시야에는 오직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의 얼굴만이 가득 찼습니다. 땀과 욕망으로 젖어 희미하게 빛나는 눈. 굳게 다물려 있었으나 이제는 미세하게 열린 입술. 그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결이 제 뺨에 뜨겁게 와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이대로 잡아먹히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기까지의 시간은 1초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그 순간은 영원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누었던 수많은 입맞춤들이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의 뜨거운 그림자 아래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기억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마주한 듯 거칠고 절박하게 제 입술을 짓누르고 삼켜버릴 듯 덮쳐왔습니다. 메마르고 주름진 제 59의 입술 위로 42세. 남자의 뜨겁고 촉촉한 입술이 주는 감각은 너무도 생경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일그러지는 그의 얼굴, 고통과 희열이 뒤섞인 그의 표정을 그대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약탈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랫 입술을 가볍게 물었다 놓으며 제가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입술 사이를 그의 혀가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7년 만에 제 안으로 들어온 타인의 것. 남편의 것이 아닌 젊고 힘있는 남자의 뜨겁고 거친 혀가 제 입안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밀어내야 마땅한 그 침입을 저는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쾌감이 등줄기를 타고 번개처럼 흘렀다. 7년간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던 제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일제히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혀는 제 안의 모든 것을 탐하고 맛보려는 듯 집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등을 감싸 안고 있던 제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손, 그의 뜨거운 욕망을 쥔 채 멈춰 있던 제 손가락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맞춤이 깊어질수록 그의 혀가 제 안을 더 거칠게 유린할수록 제 소나기에도 무의식적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공명이었습니다. 그의 입과 제 손이 그의 욕망과 저의 욕망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그의 입맞춤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그는 제 입안의 공기마저 모두 빼앗아갈 듯이 저를 빨아들였습니다. 숨이 막혀왔지만 이상하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대로 질식하여 죽어버려도 좋다는 위험하고도 달콤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가 잠시 입술을 떼었을 때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타액으로 번들거리는 서로의 입술, 욕망으로 벌겋게 충혈된 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제게 입을 맞추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 역시 피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입맞춤은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처음에 거친 약탈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타액과 숨결이 뒤섞인 농밀한 열기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이제 제 입술의 형태를 기억한다는 듯 부드럽게 움직였고 저는 더 이상 얼어붙은 석상이 아니었습니다. 서툴지만 필사적으로 그의 움직임에 응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석처럼 굳어있던 제 안의 여자가 마침내 그의 뜨거운 숨결에 녹아내려 질척한 본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뒤엉킨 채였습니다. 제 상체는 그의 단단한 가슴팍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고 제 손은 여전히 그의 뜨거운 중심을 쥔 채였습니다. 입술을 탐하는 동안에도 그의 팔은 제 등을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있었고 제 손은 그의 욕망의 크기와 열기를 쉬지 않고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경계를 잃고 뒤섞였습니다. 입술의 쾌감과 손바닥의 쾌감이 하나가 되고 그의 심장 소리와 제 심장 소리가 구분 없이 울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대로는 부족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뗀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쥔 제 손에서 힘을 풀고 아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의 눈썹이 의아함으로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멈추려 한다고 생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일으켜 그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제 무릎이 그의 감각 없는 다리 양옆에 침대 시트를 짚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잠옷상의 단추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나무로 된 단추 하나하나를 푸는 제 손길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습니다. 제 안의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은 이미 제가 되어 사라진 후였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것은 오직 이 남자를, 이 젊고 뜨거운 몸을 완전히 갖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뿐이었습니다. 단추가 모두 풀리고 그의 상의가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스탠드의 희미한 조명 아래 10년간 휠체어에 갇혀 지낸 남자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단하고 넓은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고립된 시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신의 상체를 단련하는 일이었을 터입니다. 짙은 남성미가 풍기는 근육의 윤곽을 저는 홀린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몸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그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의 몸이 움찔하고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순례자처럼 그의 몸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쇄골에서 시작해 단단한 가슴 근육을 지나 희미하게 보이는 상처 자국까지. 제 입술이 닿는 곳마다 그의 살결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머리카락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거친 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이 열기의 근원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평평하고 단단한 복부를 지나 마침내 이 모든 욕망의 시작점인 그의 것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쾌감과 고통이 뒤섞인 지독히도 관능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9의 제 입으로 42 남자의 뜨거운 욕망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을 터뜨리며 허리를 휘었습니다. 감각이 없는 그의 다리가 저의 움직임에 따라 무력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안을 가득 채우는 이질적이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생명의 맛. 저는 평생을 통틀어 가장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생에 가장 완벽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안을 가득 채운 것은 순수한 열기였습니다. 살아있는 남자의 숨길 수 없는 욕망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게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남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한번 크게 휘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의 악력이었지만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격렬한 반응이 제 안에 무언가를 더 부추겼습니다. 저는 서툴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가 더 좋아하는지, 어떤 자극에 더 크게 반응하는지 제 혀와 입술을 이용해 탐색했습니다. 제 입안에서 그의 것이 더욱 단단하고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계까지 부풀어 올라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신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59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위였습니다.
남편에게조차 해준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7년간 잠들어 있던 제 아내 암컷이 수컷을 기쁘게 하는 법을 본능적으로 기억해낸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지고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를 더 몰아붙이고 싶었습니다. 이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10년간 억눌러온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제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깊어졌습니다. 그의 허리가 침대에서 살짝 들썩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잠깐만 아주머니. 그가 저를 멈추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을 향해 더 거세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 힘마저도 얼마 가지 못하고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제가 이끄는 대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몸이 부서져라 경련했습니다. 제 입안 깊숙한 곳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세차게 터져 나왔습니다. 10년의 고독과 절망 그리고 억눌린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욕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니,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숨소리가 뒤섞여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것은 제 타액으로 번들거리며 조금 전의 맹렬함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의 평온함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옷소매로 그의 입가에 묻은 제 흔적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닌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제 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을 때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제 얼굴에 묻어 있을지도 모를 제 자신의 흔적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에는 그 어떤 경멸이나 불쾌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길은 지독히도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귀한 도자기를 다루는 듯한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토록 격렬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가볍게 닿았습니다. 땀으로 축축한 그의 피부와 제 피부가 맞닿는 감촉이 조금 전의 행위보다 어쩐지 더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욕망의 불꽃은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의 파편들이 떠다녔습니다. 감사, 미안함, 그리고 저를 향한 깊은 연민 같은 것. 그는 저를 더 이상 자신을 돌보는 간병인이나 욕망을 해소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한 명의 여자로서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닌 정숙 씨. 59평생 수없이 들어왔던 제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습니다. 제 이름이 이토록 애틋하고 슬픈 울림을 가진 단어였던가.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저를 욕망한 것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저를 이 금지된 선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미안하다는 것인지, 혹은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미안하다는 것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겠지요. 저는 그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그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먼저 선을 넘은 것도, 그의 욕망에 불을 지핀 것도, 그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것도 결국은 저였으니까. 그의 외로움을 알아본 제 외로움이 제였습니다. 그는 제 뺨을 감싼 손에 아주 조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술에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의 입맞춤은 이전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욕망도 약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서로의 상처를 할아주는 듯한 그런 입맞춤이었습니다. 짜고 축축하고 그리고 슬픈 맛이 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땀인지 혹은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우리의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받아내며 제 입술을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7년간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그의 입술을 통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홀로 남아 밥을 먹을 때도, 텅 빈 방에 누워 잠을 청할 때도 결코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남자의 품에서 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듯 입을 맞추던 우리는 아주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눈가에 젖은 흔적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지기 싫다는, 이 밤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을 베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귀를 기댄 채 조심스럽게 몸을 누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뛰는 소리가 제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제 옷을 벗지도 그가 제게 더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꼭 끌어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을 때리던 빗소리가 어느새 잦아들고 세상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별채 안에는 오직 그와 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워 단단한 가슴팍에 귀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평생 가장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셔야 할 상전의 아들, 그것도 환자의 침대에서 알몸도 아닌 옷을 입은 채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저는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회장님께는 그리고 제 자신에게는 이 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습니다. 텅 빈 옆자리의 서늘함 대신 등 뒤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사람의 온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뒤척이는 대신 나를 단단히 끌어안아주는 강한 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좁은 침대 위 이 짧은 밤 동안은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찰나의 위안이 너무도 달콤해서 저는 차라리 이대로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을 몸으로 나누었기에 어떤 언어도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제 어깨를 감싸 안은 팔에 아주 조금씩 힘을 주어 제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가슴팍에 뺨을 더 깊이 묻으며 이 온기를 제 몸의 모든 세포에 각인시키려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깍지를 껴왔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제 59의 손을 그의 길고 단단한 42세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내밀한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연인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욕망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 일은 없었던 일처럼 서로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럴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간병의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금단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이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서로의 몸을 탐했으며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더 이상 무감한 간병인일 수 없을 것이고 그 역시 제게 무감한 환자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버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씨.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길고 위험한 밤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익숙지 않은 온기였습니다. 지난 7년간 제 옆자리는 늘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제 체온 외에는 그 어떤 온기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 공간에 지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부터 저를 단단히 감싸 안은 팔과 제 목덜미에 닿는 규칙적인 숨결. 그 낯선 온기에 저는 아주 잠시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들 뻔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아주 오래전의 어느 아침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기억하는 그 평온함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익숙한 제 방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질감의 벽지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여명. 그리고 제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잠들어 있는 그의 팔. 그 순간 밤새 잊고 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제 머릿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박한 목소리, 제 손바닥을 채웠던 뜨거운 감촉, 거칠게 섞이던 입술과 혀, 그리고 제 입안에서 터져 나왔던 그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룻밤의 망상이 아닌 명백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회장님의 아들 박서진 이사님의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로. 차가운 공포가 심장을 쇠사슬처럼 옭아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가. 59의 늙은 몸으로 20살 가까이 어린, 그것도 환자인 남자를 상대로.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7년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추악하고 더러운 욕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믿는다며 아들을 부탁하던 그 선한 눈빛. 그 믿음을 저는 하룻밤 만에 배신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더럽고 끔찍한 방식으로. 만약 이 사실을 그가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경멸과 비난을 받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옆에서 잠든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그 깊은 고뇌는 온데간데 없고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 특유의 편안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긴 속눈썹이 만들어내는 작은 그늘을 보며 저는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가 깨기 전에 이 집의 다른 누군가가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방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어젯밤의 모든 일들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현장을 들켜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리를 감고 있는 그의 팔을 들어 올리는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1mm씩 아주 천천히 제 몸을 그의 품에서 빼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제 등이 떨어지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잠옷 안으로 스며들어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그는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겨우 몸을 걸친 채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제 맨발이 닿는 순간
저는 마치 얼음 위에 선 것처럼 온몸을 떨었습니다. 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혹시나 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방 안을 한번 둘러본 뒤 저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그의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삐걱 하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몸을 빼내고 다시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닫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의 방문이 완전히 닫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을 향해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방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아침이 지옥과도 같은 첫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이 작은 공간이 더 큰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마치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 단단했던 몸의 감촉, 제 손바닥과 입안을 채웠던 날것의 감각들이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운 기억을 비누로 씻어내듯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가히 끔찍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밤사이에 격정을 증명하듯 잔뜩 상기된 뺨.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제 입술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입맞춤으로 인해 살짝 부르트고 붉게 부어오른 제 입술은 제가 저지른 죄악의 선명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세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몇 번이고 얼굴에 끼얹으며 어젯밤의 흔적을 지워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피부가 얼얼할 정도로 문질러 닦았지만 제게 닿았던 그의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칫솔로 입안이 헐 정도로 닦아냈지만 제 혀끝에 남아있는 그의 맛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저는 욕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던 찰나의 쾌감 때문인지 눈물은 멈추지 않고 뜨거운 물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대로 물에 녹아 전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엉망이 된 마음과는 별개로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곧 날이 완전히 밝아올 것이고 저는 다시 간병인 이정숙의 얼굴을 하고 그의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고 그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어젯밤 제 손과 입으로 탐했던 그 몸을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시 만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저는 평소와 똑같은 단정한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어 넘기고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거울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59의 간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면 아래의 제 속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과연 어떤 얼굴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그는 또 어떤 얼굴로 저를 바라볼까? 어젯밤의 일들을 아예 없었던 척, 기억나지 않는 척 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먼저 사죄를 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지만 그 어떤 질문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쟁반 위에 그가 먹을 아침 식사를 차리면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수프와 갓 구운 빵 그리고 작은 과일 접시. 늘 하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마치 처음 해보는 일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쟁반을 들고 그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마치 제 심장을 직접 움켜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젯밤과 오늘 아침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문 저편에는 제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늙은 간병인이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 욕정을 채웠다고 저를 경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갑게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반응이든 저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문고리를 돌리고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대신 제 심장이 쿵쿵 하고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습니다. 문틈으로 방 안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휠체어로 옮겨 앉은 채였습니다. 혼자서는 휠체어로 옮겨 앉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가 어떻게 혼자 침대에서 내려온 것인지 의아했지만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젯밤과 똑같이 거실 통유리창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정확히 제가 들어오는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그 위에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격정도 새벽녘의 애틋함도 모두 사라진 얼굴.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그렇다고 반가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워진 텅 빈 눈. 그 무표정한 시선이 오히려 제게는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화를 내주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저 역시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침묵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혼자만 안절부절 못하며 어젯밤의 추악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꼴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거의 질식할 것 같다고 느꼈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치 우리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평범한 아침 인사를 건네는 환자와 간병인처럼. 그 아무렇지 않은 태도에 저는 오히려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서 거의 기어 들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의 시선을 피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창가 옆에 작은 테이블 위로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하고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한번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식사를 내려놓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어색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그가 어서 식사를 시작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식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더 사무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욕물을 받고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는 늘 하던 일을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제 몸은 그저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섬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 벽을 사이에 두고 맴돌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저 역시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의 면도를 돕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어젯밤 제 입술과 혀가 닿았던 바로 그 몸을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감정도 없는 척하며 수건으로 문질러 닦아야 했습니다. 그의 몸을 닦을 때마다 제 손끝은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혹시라도 제 손길이 어젯밤을 기억해낼까봐, 혹시라도 제 손가락이 멋대로 그를 애무하려 들까봐 저는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의 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은 채 눈을 감고 제 손길을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욕실을 가득 채운 뜨거운 김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조차 의식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재활 운동 시간은 고문의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굳은 다리를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시켜주어야 했습니다. 어젯밤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던 바로 그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제 손이 그의 허벅지에 닿는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고 그 역시 제 손길 아래에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의 다리를 주무르고 굽혔다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어젯밤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그날 하루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타인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젯밤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애써 외면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감각들. 침묵할수록 더욱 커지는 서로의 존재감.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피해 달아나고 있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숨막히는 별채 안에서 우리는 어젯밤의 공범자로서 서로에게 더 깊이 얽매이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별채 안으로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모든 사물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낮 동안 우리가 애써 세워두었던 이성의 벽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낮의 침묵이 서로를 밀어내는 긴장이었다면 밤의 침묵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위험한 자력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치우고 그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도왔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그를 옮겨 눕히는 마지막 일과 낮 동안 수십 번도 더 했던 일이었지만 밤이 되자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침대에 그는 다시 혼자 남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서서 안녕히 주무세요. 이사님이라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네고 이 방을 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환자와 간병인의 역할극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는 차마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바닥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돌아서서 방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수렁 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이 제 등줄기를 뜨겁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주기를. 이대로 저를 그냥 보내주기를.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방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에 손을 뻗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지 마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작고 희미해서 제가 잘못 들은 것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요, 정숙 씨.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사님이라는 벽 뒤에 숨어 하루 종일 저를 밀어내던 그가 다시 정숙 씨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호칭 하나에 우리가 하루 종일 지키려 했던 모든 규칙과 약속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상체만 살짝 일으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낮 동안의 냉담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공포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다시 혼자 두지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